언어의 온도.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의 무덤, 언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 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원래 그런 거라니까.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다. 신통한 문장이다.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한다. 상대가 아무리 얼토당토않는 궤변을 쏟아내도 웬만해선 토를 달 수 없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칫 엉뚱하고 삐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항명,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다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질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수업 시간만 해도 그렇다. 교사도 학생도 질문을 독려하지 않는다.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먼저 가르쳐 준다. 그래서 답만 열심히 외운다. 어쩌다 궁금한 것 있나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바쁘다. 궁금한 게 생긴다. 왜 우리는 질문을 아끼는 걸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궁금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서툰 것일까? 어쩌면 원래 그러니까를 남발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경험과 준칙을 강조하는 화법에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고 다른 해석과 호기심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최근 답정너라는 신조어로 진화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외부로 향하는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부로 향할 때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수능 아니면 체념이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이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질문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질문은 답을 구하는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판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샛길을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 들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긁다, 글, 그리움. 글이 동사 긁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긁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 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한 줌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라며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이리저리 살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같은 단어로 가득 찼다. 난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이날도 그랬던 것 같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어원에 미쳤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량을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헤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신입사원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나 역시 일 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의 술잔보다 내 잔을 더 높이 들어 건배를 외치다가
이런 빈정거림을 들었던 것 같다. 그때마다 난 역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그럼 선배는 프로인가요? 도대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뭘까?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준말로 그 어원적 뿌리는 선언하는 고백이라는 뜻의 라틴어 프로페시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난 전문가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에 따른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해야 비로소 프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도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다.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은 업무를 맡아도 겉으로는 하기 싫은 티를 잘 내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마무리한다. 왜? 프로니까. 이와 달리 아마추어는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유래했다. 애호가, 좋아서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취미 삼아 소일거리로 임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 같은 요소가 사라지면 더는 하지 않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선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새삼 이런 생각도 든다. 어쩌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인지 모른다고. 토마스 메카시 감독의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10년차 이상 베테랑 기자들의 활약상을 다뤘다.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취재부서다. 외부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료 조사원도 따로 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아동 성추행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취재 방향을 넓혀나간다. 조금 흥미로운 건 영화에 등장하는 기자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의의 사도라기보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가깝다.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달리 말해 미심쩍은 사건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취재하고 인터뷰를 시도하고 그걸 기록하는 업무를 소처럼 우직하게 해나간다. 그러면서 차츰 진실에 다가선다. 팀 내에서 가장 감정에 충실하고 저돌적인 마이크의 취재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기자의 방문이 탐탁치 않은 취재원이 이런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마이크는 프로 정신에 입각해 천연덕스럽게 되묻는다. 그럼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게 언론인입니까? 문득 구차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아마추어는 무조건 내공을 갈고 닦아 프로로 거듭나야 할까? 그럴 리 없다. 살다 보면 프로처럼 임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아마추어처럼 즐기면 그만인 때도 있다. 프로가 되는 것보다 프로처럼 달려들지 아마추어처럼 즐길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프로가 되는 노력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해도 된다. 이건 꽤 중요한 이야기다. 프로처럼 처리해야 하는 일을 아마추어처럼 하면 욕을 먹기 쉽고, 아마추어처럼 즐겨야 하는 일에 프로처럼 목숨을 걸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빵을 먹는 관계. 난 빵을 좋아한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그림 일기에 나는 커서 빵집 딸과 결혼하고 말 테야 라는 문장을 적었을까. 지금도 난 빵을 좋아한다. 빵집에서 약속을 잡을 때도 잤다. 오늘도 업무차 만난 지인과 빵을 몇 조각 나눠 먹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빵을 먹는 행위는 해석하기에 따라 그리 가볍지 않은 의미가 있다. 회사를 뜻하는 단어 컴퍼니는 함께라는 컴과 라틴어로 빵을 의미하는 파니가 결합한 꼴이다. 이를 함께 빵 팔아서 돈 번 기업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빵을 나눠 먹는 돈독한 관계로 풀이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다. 음식을 권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일상의 고단함과 온기를 공유하는 사이 말이다. 어떤 면에선 식구 같은 단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언젠가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한 끼를 해치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음식은 식사가 아니라 사료에 가깝습니다 라며 식사와 사료의 개념 차이를 설명했다. 조금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식사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 입안으로 음식물을 밀어넣기 바쁘다면, 평소 드나드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합석한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서로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행의 목적. 광화문을 지나는 길, 서울 주교자 성당의 붉은색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주 오래전 체코에서 카를교를 건너며 바라봤던 프라하 시내의 빨간 지붕 건물들이 떠올랐다. 저녁 노을과 붉은색 지붕이 하나로 포개지던 모습을 카를교 위에서 넋을 잃고 쳐다보았던 것 같다. 밀도 있는 여행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랑은 변하지만 사랑했던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행, 가슴에 불을 지피는 단어다. 일상의 버거움 때문에 자주 시도하지 못할 뿐이다.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에 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정도 설명으로는 여행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단어와 문장의 수집가로 불리기도 하는 소설가와 시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봄직하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여행은 도시와 시간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내게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그렇게 머무는 사이 생겨나는 틈이다. 밑줄 그을 만한 문장들이다. 이들의 이야기처럼 우린 목적지에 닿을 때보다 지나치는 길목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곤 한다. 어쩌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인지 모른다. 그래서 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비행기보다는 열차에 몸을 싣는 편이다. 기차를 타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찬찬히 응시할 수 있다. 이동의 과정을 음미하면서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길과 산과 들판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어디 여행뿐이랴. 인간의 감정이 그렇고 관계가 그러한 듯하다. 돌이켜보면 날 누군가에게 데려간 것도 언제나 도착이 아닌 과정이었다. 스침과 흩어짐이 날 그 사람에게 안내했던 것 같다. 한 번은 여행과 방황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다. 둘 다 떠나는 일이란 점에선 닮았다. 그러나 두 행위의 시작만 비슷할 뿐 마지막은 큰 차이가 있다. 여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투어는 순회하다, 돌다라는 뜻의 라틴어 토르누스에서 유래했다. 흐르는 것은 흘러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을 지닌다. 여행길에 오른 사람은 언젠가는 여행의 출발지로 되돌아온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인지도 모른다. 행여 여행길에서 하염없이 방황하고 있다 해도 낙담할 이유는 없다. 방황이 끝날 무렵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훗날 그 방황은 꽤 소중한 여행으로 기억될 테니까. 나이를 결정하는 요소. 나이를 결정하는 건 세월일까, 생각일까? 늙는다는 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처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 가슴 한구석에서 살금살금 고개를 들 때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똑부러지는 정답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정답에 가까운 것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물들이는 영화와 음악과 책 같은 삶의 참고서를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주석을 달고 밑줄을 그으며 생각의 조각을 맞춰보는 시기다. 최근 유스라는 영화를 봤다. 한때 유명한 작곡가 겸 지휘자였던 프레드 벤닌저는 은퇴 후 알프스에서 긴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어느 날 영국 왕실로부터 여왕을 위해 지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프레드. 하지만 그는 더는 지휘할 수 없다며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과연 그는 공허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영화를 만든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은 전작 그레이트 뷰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은유와 상징으로 화면을 그득하게 채웠다.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미술관을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만큼 아름답고, 감독이 배치한 예술적 요소는 배우들이 내뱉는 선문답 같은 대사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를테면 두려움이란 것도 경이로운 감정이죠. 젊은 시절엔 모든 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 준비된 사람은 없어.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어. 철학적 대사들이 젊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극장을 나서면서 나는 나이듦에 관해 생각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그건 광고 카피라이터가 만들어낸 카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나이의 한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과 세월만으로 나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를 좌우하는 뜨거운 용광로가 있다고 치자. 거기에는 건강이나 신체적 상태가 가장 먼저 들어갈 테지만, 인간의 감정과 생각, 상상력,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같은 요소들도 뒤섞이기 마련이다. 단순히 젊음을 잃으면 늙음이 될까?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에 불과할까? 글쎄다. 어떤 이는 늙은 젊은이로 불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노인으로 불리는 걸 보면 늙음은 나이듦이라는 등식이 꼭 성립하는 건 아니다. 늙음은 무엇인가 하는 이 만만치 않은 질문에 여전히 나는 답을 하지 못하겠다. 다만 낡음이 늙음의 동의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느끼는 일과 깨닫는 일을 모두 내려놓은 채 최대한 느리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삶의 밝음이 사라지고 암흑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우릴 괴롭힌다. 그때 비로소 진짜 늙음이 시작된다.